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오늘도 좀 밤에 들어왔는데 저는 남편하고 돼지막창을 또 먹고 왔어요. 요즘 돼지막창에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고소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명당을 봤어요. 원래는 암수살인이라고 그 주지훈 나오는 게 개봉을 했는지 알고 막창을 막 열심히 먹고 이제 집 근처로 영화관에 갔는데 그게 10월 3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못 보고 명당은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봤는데 저는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추석 연휴 때 안시성이랑 협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저는 1위는 안시성, 그 다음에 2위가 협상, 그 다음 3위가 명당이에요. 세 개 다 재밌는데 안시성은 정말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설민석 역사가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또 영상을 찍고 싶어서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빨리 가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대문에 물건 주문하고 그리고 막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센서티브라는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다 이랬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감한 사람들의 그 심리를 파헤친 그런 심리학 서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평생을 걸쳐서 나의 예민함에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서서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조금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지니까 그 예민한 부분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예민한 것을 조금은 편안하게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네,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제가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는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저희 엄마도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시고, 그게 저는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엄마도 좀 저처럼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좀 마음이 좀 여리다고 할까요? 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저희 엄마 하기사 겉으로도 좀 부드러워 보이시긴 해요. 아빠가 좀 강하시죠. 근데 저는 겉으로는 되게 강할 것 같이 생겼대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되게 여린 게 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예전에 고사성어에 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딱 들릴 때면 저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외강, 내, 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창피하더라고 예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창피했어요. 저도 모르게 창피한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서 나는 왜 이렇게 겉으로만 강하지? 나는 왜 속으로는 이렇게 남들 말에 다 신경 쓰고 이렇게 상처받는데 나는 하나도 강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다들 강하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을 때도 많았었는데 저는 이 센서티브라는 이런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적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오늘은요.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쉽게 받는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36페이지입니다.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 속에 갈등 요소가 있을 때 견디기 힘들어한대요.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을 꼭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갈등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화만 나고 이 욱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뒷감당을 못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좀 창피하지만 그 정도로 제 감정이 예민하고 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을 무너뜨리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요, 저도. 제가 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민감한 사람들은 피곤하게 된대요. 그래서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에 있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좀 누군가와 말을 안 하거나 누군가 좀 다투거나 이랬을 때 사실 굉장히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사실 좀 이런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꼴보기 싫을 때, 정말 약이 오를 때, 정말 화가 날 때, 이럴 때 딱 부딪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혼자 끙끙끙끙 앓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민감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처럼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뛰어난 감정이입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이 공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제가 막 눈물도 막 나고 가슴이 막 아프고 오늘도 영화를 보다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 헌종이 그 김씨 가문에 막 좌지우지 되면서 명당 봤었거든요, 오늘. 그 흥선대원군 그때 시절 이야기를 다뤘는데,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남편은 자고 있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자는데,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대요. 민감한 사람들은. 그리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하다고 합니다. 예, 공감 능력 뛰어나죠. 뛰어나죠. 그래서 남을 돌보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민감한 사람들이요. 남을 돌보고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고, 맞아. 쉽게 영향을 받아요. 조금만 누가 같은 공기가 좀 무겁다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편해요. 근데 좀 자유롭고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면 정말 너무너무 자유를 얻은 그런 새장 속의 새처럼 막 너무너무 깃털을 팔락팔락거리면서 막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무거운 그런 분위기에 어떤 그런 장소에 있거나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네,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기분이 쉽게 영향을 받고 정신적인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분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원감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그 교사들하고 이제 원장님 간의 그런 관계에서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그 직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 교사인데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였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교사가 원장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막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다른 교사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교사는 맨날 원장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한다고 원감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교사 앞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다른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제가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저 또한도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쉽게 빠져들고,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겠다. 저는 그냥 그래도
이쪽 교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원장님한테 직접 다이렉트에서 하는 교사가 정말 밉기는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들에서 막 그 고통받고 이제 교사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하고 좀 민감했었기 때문에 좀 쉽게 털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민감한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탈진하기가 쉽대요. 완전 넉다운이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는 제일 먼저 출근을 했어요.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제일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막 수업도 하고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거기다가 뭐 이제 중간 관리니까 전체적인 업무도 하고 진짜 머릿속에 빠단 날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진짜 갑자기 딱 탈진이 되는데 이런 일만 가지고 탈진이 되면 좋은데 거기다가 무슨 사건 발생을 하거나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거기도 특히 여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될 때가 있어요. 감정들끼리 부딪히고 싸울 때. 그때는 진짜 말도 못해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저는 남들의 몇 배를 더 힘들어하고, 누가 그랬어요. 남들은 정말 걱정하지 않는데 너 혼자 이렇게 끙끙댈 거라고. 제가 요즘에도 제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래, 어차피 상대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나도 그냥 편하게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고통받는 게 싫어서. 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몰라서 그냥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 감정 에너지 쏟고 계속 그 생각하고 몸 상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에너지가 완전 고갈 상태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다니고 부모 교육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저하고 잘 지내는 법들을 조금 알아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저와 잘 지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던 게 되게 강했어요. 나와 대화할 사람, 나와 어디 쇼핑할 사람, 나와 같이 놀 사람, 나와 영화 볼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져서 늘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라는 그런 함께를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나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보낼까? 나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심심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잘 지내는 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찾고 혼자 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내 감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저한테 물어요. 제 이름 이제 서영이에요. 서영아, 너 기분이 왜 그래? 서영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 너 화가 난 이유가 그거잖아. 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나 그랬어. 아까 내가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화났어. 그래서 보기 싫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지듯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저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서영아, 만약에 네가 그랬다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줘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경우에서는 정말 근데 조금만 참아보지. 그래서 감정을 누르고 조금만 안정적인 목소리로 조금 감정을 좀 가라앉힌 목소리로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감정이나 제가 어떤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거나 했을 때 저하고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무슨 나하고 얘기를 해. 내가 나한테 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가 점점 가랑비에 옷을 적시듯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대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 점점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서영아, 너 오늘 기분이 어땠어? 나는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남편은 밤 따라가서 전화를 했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뭐 옷이 다 젖었는데도 밤에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서 완전 신나했어. 그래서 이런 남편이 있고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저녁 때는 남편이랑 만나서 막창도 먹고 그리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마치 친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본인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나와의 대화가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또 다그치기도 하고, 나를 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고, 모든 행동에, 모든 일에 해답을 내 자신이 스스로 내릴 수가 있는 자기 독창성, 자기 의지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쉽게 되진 않았어요, 저도. 반복하고 연습하고 뭐든지 연습을 해야지 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내 이야기를 스토리를 줄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 아니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연습하셔서 나와의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지내거든요. 왜? 남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내가 혼자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 시간에 늘 친구하고 수다를 떨고 친구하고 쇼핑을 하고 친구하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시간이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외롭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내 스스로를 보듬고 다독이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의 내면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요. 네. 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성능이 뛰어난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꿈에서도 나타나요. 제가 남편이랑 맨날 연애할 때 서로 너무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언어를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도 저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엇갈렸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남편이랑 이렇게 그래 뭐 싸우고 연락 안 하고 헤어져 있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때 꿈을 꿔요. 싸우기 전에 꿈꾸고
다시 만나기 전에 암시하는 꿈을 꿔요. 그게 제가 좀 약간 예민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촉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제가 직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점집 다니는 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다니거든요. 가끔 뭐 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가본 지가 이제 1년 넘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도 갔어요. 좀 힘들거나 속상하면 이제 이야기하러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걸로 듣고 제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다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명확하게 이제 감지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꿈에서까지 나타나고, 저는 제가 예지몽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꿈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나쁜 꿈도 되게 잘 맞고, 좋은 꿈도 엄청 잘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통 꿈이 안 꺼지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예민함을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위 작가분도 신경 시스템 안으로 인풋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테나를 묶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할 수 없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도 있대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 아무것도 안 듣고 싶고, 아무것도 안 보고 싶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저도 이 심정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우선 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내게 화가 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무척 낙심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자, 첫 번째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힘든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래요. 자, 주변 상황에 대해 민감성은 앞서 말했듯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자인 수잔 하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는 다른 유아들보다 자극에 더 취약하다. 안전하고 애정이 넘치는 환경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적응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저희가 만 1세니까 거의 3살? 24개월이 지나면 거의, 그렇죠? 만 1세, 3세, 만 2세부터 이제 보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24개월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제1의 사회가 부모잖아요. 부모님하고 처음 떨어져서 나오는 사회예요. 2차적인 사회가 어린이집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2가지 유형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엄마가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한테 보육실에 딱 넣어요. 그럼 엄마가 같이 놀다가, 왜냐면 처음이니까 같이 놀다가 아이한테 조금 이제 엄마의 모습을 좀 안 보이게 딱 해요. 엄마가 나가 계시거나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있을 때와 엄마가 안 계실 때와 똑같이 변함없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주변을 탐색하거나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울지 않고. 그리고 또 반면에 같이 엄마랑 같이 어린이집 보육실에 딱 들어오는 것조차도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울거나 빨리 집에 가자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울거나 빨리 집에 가자고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는 아이들이 또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엄마와 같이 또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또 놀잇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엄마가 살짝 요 전의 모습과 똑같이 엄마가 살짝 보육실에서 잠깐 나와 있거나 아이한테 엄마의 모습을 조금 안 보여줄 때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말을 못하는 아이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을 놓고 이제 딱 봤을 때 이 첫 번째 그 울지 않고 엄마가 보이던 안 보이던 똑같이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엄마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제1의 사회가 부모님이거든요. 엄마와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울지를 않아요. 엄마가 있던 없던 너무나 아이가 애정이 넘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모습을 보이던 보이지 않던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제1의 1차적인 사회인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불안정 애착으로 형성이 된 아이들이 무서워! 혼자 이 내면의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는 자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런 안정 애착이 얼마나 중요하고 1차적인 사회에서 안전하고 애정이 넘치는 환경에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도 민감성을 가지고 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민감성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엄마가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불안증 같은 게 불안증 같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엄마 스스로도 자꾸만 편안하게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장소에 가지 않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잘라내는 게 좋아요. 저희 나라는 너무나 이 인맥사회, 너무나 남들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저도 너무나 민감하고 남들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걸 아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편하게 좀 당당한 편이에요. 제 자신한테. 왠지 아세요?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제 아이를 만약에 제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조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경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는 민감한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민감성을 하나의 자산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어른이 된 지금 자신의 삶에 애정과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뭐 잘못해 주시고 이런 거는 없지만 제가 원하는 좀 뭐랄까 예를 들어서 언니랑 막 싸웠어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제가 언니한테 2살 차이가 나는데 맨날 억셔가지고 엄마 말로는 저기 억셔가지고 언니를 해냉긴다고 이러면서 언니가 언니 편만 들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불만과 불평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제 자신을 돌봐야 하고 애정을 쏟아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지금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사랑 안 해주신 건 아닌데 저처럼 제 욕구와 이렇게 환경이 거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라면 스스로를 자꾸만 사랑해 주시고 요 심장 있잖아요. 심장을 이게 사람과 사람의 그 심장과 심장을 허그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대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남편한테도 자기야 나 안아줘 하면서 여기 이 가슴 심장이 딱 맞닿아야지만 제가 안심을 하고 좀 평온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막창 먹고 와서도 영화 보러 갔다 와서도 자기야 나 안아줘 이렇게 하는 남편이 위에서 딱 이렇게 안아주는데 가슴이 안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서운하고 아쉽긴 했는데 여러분도 남편이나 애인이나 아니면 집에 엄마나 항상 여기 허그 하실 때 이 심장 쪽을 이렇게 딱 안듯이 이렇게 안아주시면 굉장히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되게 좋아요.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위안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저는 곰돌이 인형 가지고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잤거든요. 자, 자신에게 민감성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을 지지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민감한 사람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고 합니다. 저 너무 솔직하고 거짓말하는 거를 정말 못해요. 제 일이 남들한테 얘기하면 조금 솔직히 뒷담화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친구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물어보면 다 해주고 제 허물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전 친구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뭐 있었던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배신을 하는 꼴이 됐는데 저는 정말 솔직한 게 너무 좀 저한테 해가 올 때가 많아서 이렇게 양심적인 게 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민감하지 않기로 새롭게 태어날기로 결심했답니다. 네, 진짜. 왜냐면 민감한 거가 양심적인 거는 되게 좋은데 민감한 게 좀 안 좋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네,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잠깐 좀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4세 정도의 민감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때도 대부분 속임수를 쓰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대요. 또 이런 어린이들은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은요, 대체로 양심적이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낀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책임감을 엄청 느껴요. 책임감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좀 편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조금 망가지고 제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이 일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누군가한테 자꾸만 물어보고 하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입력을 딱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아침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별 보고 다시 퇴근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리더가 되잖아요. 남들보다 전체적으로 총지휘를 하고 일의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실전에서 다 경험하고 하고 이론적인 것들을 파악해내고 하니까 뭐 서류면 서류, 뭐 놀이공간이면 놀이공간, 환경, 그리고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서 누구한테 리드를 당하지 않고 제가 리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사업 자금을 항상 현금으로 저는 비치를 해놔요. 어떤 투자를 할 게 있다고 해도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을 쓴다. 그럼 저는 이 직원한테 한 6개월, 1년 동안은 제가 사업이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비축을 해놓고 직원을 쓰게 돼요. 그만큼 저는 이런 그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누구한테 돈 빌리는 거 절대 싫거든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자꾸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제 인생이 망가졌었거든요. 저는 정말 싫어요. 돈을 빌리는 것도 싫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는 게 있어요. 네. 자, 불안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 개입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 애쓸 것이래요. 맞죠? 개선하기 위해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만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지 동분서주하는데 저는 또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뭐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서 누군가가 중간에 뭐 집을 간다거나 끝까지 놀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심심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제가 일부러 가서 말도 붙여주고 자꾸 놀게 해주고, 또 저는 잘 노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혼자 잘 노니까 못 노는 친구들한테는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친구했더니 하고, 친구들이 막 했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냐고. 저는 그때 당연히 같이 어울려서 노니까 심심하거나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옆에 가서 챙겨줘야지. 그래서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혹시라도 집에 갈까봐 그러지. 이랬더니 남편이 집에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쓰면서 너 혼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다 이렇게 챙기고 있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냥 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꾸 신경을 쓰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결혼까지 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남편의 성향이 굉장히 편하다는 걸 많이 공감을 해서 남편의 성향에 저도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쪽인 거죠. 네. 무조건 많이 모이고 같이 어울리고 끝까지 놀고 이러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당신은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불만을 들어주고 긍정적인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래요. 맞죠? 뭐 교사들 얼굴만 봐도 저는 저 교사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교사는 뭐가 불만이 있는 거구나. 저 교사는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기분 좋아 보이는 교사들한테는 웃으니까 예쁘네? 기분 좋은가 봐?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지만, 물어보고 넘길 수 있지만, 얼굴만 딱 봐도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읽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커피나 한 잔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인다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사들은 대부분 속내를 털어놔요. 그러면 저는 그 교사의 고민, 이런 것들을 저도 똑같은 교사로서 겪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를 많이 기울여졌던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컸던 거죠. 민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원장님한테 교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때도 많고, 또 원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어필할 때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갈등을 다 해결하고 파티를 막 즐기고 있을 때 그 극도로 피곤함으로 집에 가서 딱 넉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화합을 막 시켜놓고 저는 그 감정에서 딱 벗어나오지를 못하는데 다들 기분이
편해진 거여서, 아니, 아까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더니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둘이 저렇게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퉜으면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제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 탓인 거죠. 그 사람들 탓이 아니라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그 감정에 얼마나 놀아났는지,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이 생각에 또 이 책을 또 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신이 개입해서 책임을 떠맡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일단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면 당신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당신의 신경 시스템은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이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그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대요.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래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그들에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야지 다시 일어나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연애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엄마들의 경험들을 빗대어 봤을 때 실패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너가 연애를 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 막 극구 반대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내비두셔야 해요. 내비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정말 그 아이가 연애도 해보고 또 차보기도 하고 채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에 울어도 보고 고통스러워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극복을 해내고 이러는 것들을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그 경험을 그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올바르고 정말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쵸? 그 길을 찾는데 저희가 딱 문을 딱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 또한도 그렇대요. 어떤 일에 개입을 하거나 세상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고, 아까 제 남편이 말한 것처럼 네가 왜 그런 걸 다 책임지고 그런 걸 다 관리를 하고 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냐. 그냥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민감한 사람들은 남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정신적으로 덜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신경 잘 안 씁니다. 저 혼자 민감하고 예민해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 이랬던 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나는 남들의 무신경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민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그들은 남들도 그들처럼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작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저한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뒤돌아 딱 오면 저는 막 끙끙끙끙끙끙 앓기 시작하고 엄청 신경 쓰고 진짜 약이 오르고 바짝바짝 오르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 혼자 신경 쓰고 있다고. 걔는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맞아요. 충격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남들 절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그런 지인들에게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네, 말 친절하지 않게 하면 거절하세요. 관계 뭐하러 맺어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자, 민감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고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대요. 제가 한동안은 오해를 되게 많이 받고, 특히 여자들이 제가 늦게까지 이제 싱글로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결혼해서 좀 저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제가 의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결혼해서 좀 살도 찌고 이래서 좀 나이가 예전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나이를 안 봤어요. 물론 지금도 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죄송해요. 지금은 머리도 막 너무 어중간하고 스타일 자체가 조금 되게 평범하게 됐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또래들하고 이거 어울리다 보면 좀 질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민감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되게 지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30대 중후반인가? 그때 오해를 받아서, 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정말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막말을 해가지고 절교를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 진짜 회의가 느껴졌고, 친구란 무엇인지를 재정리를 했어요, 그때. 필요 없어서 다 잘라버렸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편하네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친구는 저한테 뭔가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면 그 친구는 그걸 저를 막 깜보고 이렇게 했던 게 있죠. 저는 그래서 진실한 친구가 아닌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네. 저한테 질투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몰랐거든요. 설마 그 친구가 그렇게 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오히려 저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리석게 행동한 걸로 정말 막 행동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했기 때문에, 진짜 공포감?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하고도 절교를 하고, 그 모임에서도 저는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이 어떤 모임을 가거나 이러면 질투를 하고, 왜냐면 저는 사교적이고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그러거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되게 잘 사귀어요. 근데 여자들이 정말 저를 타겟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포심에 인간관계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게 불과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제가 모임을 나가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 인간관계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논쟁에서 대부분 패배한대요. 맞아요. 감정이 먼저 울렁울렁하고 막 불안감, 공포심이 막 여기에서 막 솟구치니까. 그쵸? 제가 한 말 맞죠, 여러분?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쵸? 그리고 민감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민감한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커밍아웃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거든요. 저 같으신 분들이. 그쵸? 아닌 척하고, 안 그래 보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도 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뒤늦게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하는 게 옳았는지 깨닫고 후회한대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진짜 왜 그랬지, 미칠 것 같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46세잖아요. 진짜 40대, 43세, 45세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이렇게 계단 타기처럼 계단 오르는 것처럼 연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감한 사람들이 항상 양심적이고 주의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래요. 그들도 과도한 자극을 받거나 당황하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민감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평생을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오늘 이 멘티에 있는 거,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요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1번부터 문항이 48번까지 있는데 다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해서 내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책 사서 책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책 사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노출이 될까 좀 그럴 수도 있나? 아니죠. 괜찮을 것 같아요. 나랑 다르니까 서로. 근데 여기서 60점 이상이면 매우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 60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50점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민감하고 그런 민감한 사람인 거는 분명하고요. 여러분 민감하다는 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감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갖고 저희 책 오늘 했던 부분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책 읽고 싶으시면 사서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